네. 오전에 저기 몇 분이 듣고 가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 분 또 오고 계시다고. 근데 이제 언제 도착할지 모르니까 일단 시작을 해야죠. 일단 제 이름이고요. 일도 통한 이제 부동산 학계로 이제 강의를 하게 됐고요. 이 공부 저녁에 피곤하지 않으시겠어요? 이거 도전하신 건데. 네, 이게 저녁에 이게 강의 들으시면 저희가 얘기할 때는 집중력을 요구를 합니다. 이게 솔직히 저녁에 강의 들으시면 댁에 돌아가셔서 복습하기도 쉽지 않고,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특이한 게 지금서부터 한 10분 정도가 지나면 몸에 갑자기 열이 확 올라옵니다. 그리고 여기 갑자기 하얀 막이 하나 쳐집니다. 그리고 제 소리가 막 뒤에서 들립니다. 그러니까 안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그냥 별거 한 것도 없는데 한두 시간 휙 가요. 그리고 이제 9시 넘어가면 조금 컨디션이 돌아와요. 그때 이제 한번 해보고 싶은데 선생님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다고 그러죠. 그러면 그게 반복이 되면 소용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집중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저녁에 하시는 거니까 좀 더 효율적으로 하셔야 돼요. 공부하실 때 안 되는 거를 빨리빨리 물어보는 게 제일 좋아요. 일단은 이 용어를 빨리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용어가 낯설잖아요. 그 용어를 내가 인식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뒤져보거나 이런 것도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선생님에게 물어보는 게 제일 빠르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1차 위주로 복습은, 2차는 수업만 쭉 들으시고 1차 위주로 계속 복습하시는데, 참고로 그 과목의 특성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면요, 금요일날 오늘을 빼고 나머지는 다 법논리예요. 그러니까는 법률 용어는 일주일 내내 돌아가는데 얘는 일주일에 한 번만 들어와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력이라는 게 딱 이틀 갑니다. 이틀에서 이틀 반. 안 보면 까먹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아무래도 이제 직장 생활 하시고 이러다 보면은 복습하기 쉽지 않고, 그럼 일주일 훅 간 다음에 다시 들어오면 그냥 매주 신선해요, 내용들이. 그러면 시간과 어떤 경비 다 들어갔는데 나중에 결과가 안 좋으면 참 씁쓸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잘 효율적으로 해서 점수를 딸 수 있도록, 거기 우리 나눠드린 자료 중에 보면은 올해 시험 나왔던 거 분석한 게 거기 자료가 있는데, 이게 민법 시간에 얘기 들으셨겠지만 이게 40문항짜리인데, 거기 보시면은 긍정령하고 부정령이 이번엔 4대 6의 비율로 나왔는데요. 평균 한 5대 5, 조금 조정하면은 6대 4까지 이렇게 구성이 돼요. 그러니까 부정령 문제가 많으면 좀 쉬운 거예요, 실상은. 그래서 계산 문제가 한 10문항 정도가 돼 있는데, 혹시 뭐 계산이나 이런 거는 뭐 웬만큼 하시나요? 뭐 그러면 뭐 크게 무난해요. 왜 그러냐면 1차는 시간 싸움이에요. 1차가. 그러니까 기조가 어떻게 되냐면 1차 과목이 부동산학개론이 있고요, 민법이 있는데, 얘가 40문항이고 얘도 40문항이에요. 근데 문제는 시간은 몇 분을 주냐면 시간은 100분을 줘요. 그러면은 80문제를 100분에 푸는 것 같은데 실상은 80개를 마킹을 해야 돼요. 마킹하는 시간을 또 어떤 수강생이 재본 거예요. 한 7분 걸린대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문제당 1분꼴로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1차 시험은 시간 싸움인 거예요. 우리에게 시간을 충분히 주면 우리 60점 이상 맞을 수 있는데, 제한된 시간 내에 풀어야 되니까 실수와 착각, 이거를 압박을 통해서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계로는 40문제를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 40분의 시간에 풀어서 60점을 맞도록, 난이도 비율이, 얘는 기본적으로 40문제를 50분의 시간에 풀어서 60점을 맞을 수 있도록, 그럼 남는 게 10분 남잖아요. 그게 막힌 시간인 거죠. 그러니까는 그 요령을 잘 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지금 학위 따기 위해서 모인 건 아니거든요. 60점만 맞으면 되는 시험인 거예요. 그리고 1차라는 거는 최종 합격을 결정해 주진 않고요, 2차를 볼 수 있는 요건을 정해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부하실 때 월요일부터 뭐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이렇게 있으면, 여기는 이제 부동산 학개론이고 여기는 민법이고 나머지 공법이 있고 뭐 공시세법이 있고 중개사법이 있고, 이렇게 돼 있으면요, 2차는 그냥 수업만 열심히 들으시고, 복습은
민법하고 개론을 이런 식으로 복습을 하실 때 아마 이제 그 제 과목을 빼고 나머지 과목에서는 다 민법부터 열심히 하라고 그럴 거예요. 법률 용어가 서로 연계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초기에는 민법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건 맞는데 100% 투자하시면 안 되고 한 7, 80%를 민법을 투자했다 그러면 개론도 한 20, 30%는 투자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나중에 무리 없이 올해 한 해 동차를 할 수 있어요. 동차를. 그거를 안 하시게 되면 민법만 계속 하시게 되면 내년 한 5, 6월 달 정도가 되면 민법은 조금 낮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2차를 하고 싶은데 얘가 정리가 안 돼 있으면 1차가 안 돼 있으면 2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이런 배울 내에서 이제 공부하시는 게 필요하고 학계론은요 전체가 이렇게 돼 있어요. 총론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강론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서 강론 안에 들어가게 되면 뭐 경제론이나 시장론이라든가 정책, 그 다음에 투자, 그 다음에 금융론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감정평가론이 있어요. 감정평가론도 원래는 이게 강론에 들어가 있는 건데 단원 비중이 크니까 별도로 빼버린 거죠. 그러면 전체적인 요 총론하고 강론 여기 있는 감정평가론까지 합쳐서 이게 40문제가 구성이 되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잘라서 85% 내도록 돼 있고요. 얘가 15% 내외가 나오도록 돼 있어요.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통상 6개에서 한 7문항. 예, 얘네가 이제 나머지가 34개에서 33개 정도가 나오죠. 그러니까 참고로 보시면 시험장에 가시면 A형이 있고 B형이 있어요. 책형이. A형과 B형에 35번부터 40번은 다 간평이에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나와 있는 이제 단원 중에서 중요한 거는 경제론, 그 다음에 이제 투자론, 금융론, 그 다음에 간평. 이렇게 4개 파트가 40문제 중에서 한 60% 차지해요. 여기가. 거기 나온 배열을 이렇게 쭉 해놨더래요. 경제론이 한 5개 나오고, 투자론이 8개, 금융론이 4개, 그 다음에 간평이 7개.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중이 크죠. 근데 이걸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공부할 때 싫어해요. 여기가 용어만 조금 하시면 뭐 크게 무리 없이 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한 3, 4월까지는 경제론의 이해가, 그 다음에 5, 6월까지는 투자론이, 7, 8월까지는 금융하고 간평의 기초 정도만 이해하시면 무난하게 2차를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나오는 비중은 거의 정해져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어디가 중요하고 어디가 나올 것이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체킹을 해드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거를 납득을 시키는 거죠.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러면 이 전체적인 거를 공부를 할 때 원래 제일 좋은 방법은 이거예요. 공부를 잘 하시는 분은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면 얘는 공부할 게 없어요. 끝나는 건데 완벽하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본인이. 이해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이거를 병용을 시켜줘요. 어쩔 수 없이. 암기 과목이라는 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점수를 따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요거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방법론. 그러니까 제가 강의할 때 간혹 가다가 뭐를 강조하자면 1분 내에 풀 수 있는 요령을 알려드려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그 기본서상에 있는 산식대로 대입을 해서 계산하는 논리는 없어요. 다 1분 안에 풀게끔 요령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요령대로만 대입하면 1분 안에 답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계산 문제가 나왔는데 1분을 초과하는 문제는 할 필요가 없어요.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그건 그냥 버려도 돼요. 그 얘기한 대로 40문항 중에서 16개는 틀려도 되는 시험인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한 파트에 집착하실 필요는 없어요. 할 수 있는 것만. 계산기 갖고 합니다. 핸드폰은 못 씁니다. 계산기를 갖고 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계산은 이겁니다. 이거. 사칙연산이에요. 그러니까 단순 대입하는 이제 요령인 거예요. 요령.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요령을 알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모든 문제가 요령을 대입해서 풀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요령을 대입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자주 나오는 애들 중에서. 그래서 6계산, 7개 계산 문제가 나오면 그중에 뭐 한 3, 4개만 맞아도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를 좀 인식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파트별로
거기에 왜 소제목들 이렇게 쭉 깔려 있잖아요. 그러면 총론에 4개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그 중에서 그 자주 언급 보편적으로 매년 보편적으로 나오는 게 토지 용어. 예. 그 다음에 토지의 자연 특성이 있죠. 예. 이런 애들은 이제 보편적으로 출제 빈도가 높아요. 그게. 근데 그 표준산업 분류상에 부동산 관리업의 분류 체계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왜 나왔냐면 금년 1월 1일 날 이게 바뀐 거예요. 개정이 돼서 나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개정된 거는 저희가 캐치를 했다가 알려드려요. 이거는 바뀌었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매년 나오는 게 아니겠죠. 그게 특징적으로 이게 나오는 부분이고, 경제론에 들어가 있으면 지금 오신 분은 뭐 바쁘게 오셔가지고 힘드시겠네요. 예. 쉽지 않으세요. 저녁에 이게 공부하시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이게 강한 의지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두 분은 이거 고참 이거 공부 왜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거 도전을? 이거? 네. 하나 이제 따놓으시려고? 그렇군요. 지금 늦게 오신 분은 이거 도전을 왜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노동책으로요? 네. 그래요. 제가 이거 공부하신 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게 이제 그 도전의 의지가 있을 때 시작하는 게 일단 가장 좋은 방법인데, 이게 아마 이번에 시험 보셔서 합격들을 하시게 되면 남은 인생에서 다시 이런 시험에 도전할 만한 그런 기회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내가 도전해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죠?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저녁밤들끼리는 단합도 잘 돼요. 잘 뭉쳐가지고 왜 안 오냐? 와라. 빨리 이렇게 해갖고 서로 독려도 해주고 그래야 되죠. 이건 절대평가니까. 그렇죠? 상대평가가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는 옆 사람이 합격을 하면 나도 합격할 수 있다는 쪽으로 해서 서로가 자꾸 이렇게 용기라든가 어떤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북돋아 주셔야지, 안 그렇게 되면은 한번 빠지는 게 어렵지, 이게 빠지면 탄력받아갖고 그냥 쭉 빠져요. 심하면은 처음에 등록할 때 얼굴 한번 보여주고 그리고 소식이 끊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2020년부터요. 예. 근데 올해가 이제 17년인데 발표가 나왔으니까 3년의 유예를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여러분한테는 그 적용을 받을 일이 없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번에 시험은 무조건 절대평가로 시험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번에 이렇게 돼 있을 때 빨리 합격해서 나가는 게 제일 낫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나오는 건 나와요. 안 나오는 건 안 나와요. 예, 그러니까 선생이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별표를 하나를 이렇게 해줘요. 그러면 어쨌든 얘는 출제는 된다는 얘기죠. 돌아가면서 나오든지 간에. 근데 별표를 3개를 해준다는 얘기는 출제 빈도가 높다는 얘기예요. 80% 이상. 그러니까 그거는 다 구별을 해준다는 얘기죠. 그 소제목으로 깔려 있는 것처럼 경제론에서는 거기 제시되어 있는 항목들을 다 알아둬야 돼요. 거기를. 그리고 시장론에서는 꾸준히 나오는 게 가운데 있는 지대이론. 네, 그게 이제 꾸준히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시장론 안에 가게 되면 입지론이라는 단원이 있는데 걔는 요즘은 계산 문제밖에는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참고로 거기 보면 시장론에 계산 문제가 허프의 시장 점유율 및 매상거래가 나와 있죠. 참고로 이렇게 돼 있던 거예요. 계산 문제가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러면 그 이전에 24회 때 있죠? 이때 레일리 나왔어요. 그러면 23회 때 뭐 나왔겠어요? 이때는 허프가 나왔던 거예요. 그러면 허프, 레일리면은 다시 허프가 나왔어야 됐잖아요. 근데 이때 의표를 찌르고 레일리가 한 번 더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올해 허프가 다시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추정이 되잖아요. 둘 중에 하나는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계산을 한다 그러면. 그러면 이게 확률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결과가.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강의를 하면서 1회부터 지금까지 기출에 대한 거를 다 분석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은 내는 범주 안에서만 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왜냐하면 부동산학 개론의 개론이라는 게 기초예요. 개론이라는 의미가.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학에 관한 기초적인 내용을 배우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어렵거나 이런 것들은 거의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간혹 난이도 조절용으로 나오는 거는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정책론이 들어가 있을 때 이건 또 이렇게 인식하시면 돼요. 우리가 부동산이라고 얘기를 하면 토지하고 주택이 있잖아요.
그럼 토지하고 주택이 있으면 이 부동산 학개론이라는 이 학문에서는 뭐를 더 중시할 것 같아요? 시험 문제를 낼 때 주택을 더 중시해요. 토지가 아니라. 이게 이제 도시 지역의 이제 부동산 문제를 취급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경기도 주택 경기를, 시장도 주택 시장을, 그죠? 정책도 주택 정책을, 금융도 주택 금융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고기 파트를 출제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책론상에도 보면 세 번째 임대주택 정책이라고 있죠. 걔는 거의 80% 이상 나오는 애예요. 매년. 그리고 근래 이제 나오는 게 뭐가 나오냐면 토지 정책 수단을 언급을 해요. 그래서 토지 정책 수단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투자론을 들어가게 되면 여기는 용어를 잘 알아두시면 무난하게 맞출 수가 있어요. 계산 문제도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계산 요건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게 들어와요. 오히려 투자론 쪽이. 그래서 투자론에서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8개를 다 맞으면 좋은데 안 되면 반타작은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모으면 되죠. 모으면. 투자론에서 반타작하고 시장론에서 반타작하고 이렇게 반타작하면서 총론 같은 거 다 맞아주고 이렇게 넘어가야지 24개가 맞춰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전략으로 가시면 되고, 금융론 같은 경우에도요. 그 첫 번째 주택도시기금이 나온 이유는 뭐냐면 국민주택기금이라고 얘기 들어보셨나요? 국민주택기금의 바뀐 명칭이 주택도시기금이에요. 근데 주택도시기금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민주택기금은 계정이 하나밖에 없어요. 국민주택에 관한 계정 하나밖에 없는데 얘는 바뀌면서 주택계정하고 도시계정으로 나눠진 거예요. 그중에 주택계정에 관한 부분을 물어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뀐 것들은 우리가 대비를 하시면 돼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구별하실 수 있으면 되고, 개발론에 대해서는 올해는 2문제가 나왔는데 많게는 최대 4문제까지도 나와요. 계산 문제도 하나 들어올 수 있고, 그리고 마케팅은 마케팅 전략에서 95% 이상 나와요. 이거는 매년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시험 범주가 정해져 있다고 봐셔도 무방해요. 이거는. 그리고 이제 간평이 있는데 이 간평의 특징이 뭐냐면요. 학생들이 이걸 공부를 안 해요. 여기를. 그러면 얘를 빼버리면은 33개에서 34문제 남잖아요. 이것만 공부해서도 24개가 맞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딜레마에 빠지잖아요. 얘가 시험범위 있는데 이거를 버리고도 6점을 맞는다?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뺄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방법이 뭐냐면 절반은 쉽게 주는 거예요. 절반은. 공부를 조금만 보면 맞출 수 있도록. 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안에서 뭐 계산 문제 나오고 이런 것들은 다 버려도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거기 가격 공시에 관한 설명이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주된 감정평가 방법, 그 다음에 감정평가 규칙상 용어의 정의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건 우리가 충분히 맞출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법의 조문에 기초한 거기 때문에 감정평가 이론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저희가 이렇게 감정평가론에 가면은 이게 다 세분이 돼 있어요. 얘가 감정평가의 기초라는 게 있고요. 감정평가 방식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이게 여러분들 시험 목차예요. 정해져 있어요. 이게 벽면에 가면 또 붙어 있어요. 세부 시험 범위네요. 그래서 통상 2개, 3개, 1개, 6문제 나온다는 가정일 때. 근데 여기서 2개가 나오면요. 이 가격 원칙이라는 애가 있고요. 지역하고 개별 분석이라는 애가 있는데 옛날에는 얘네가 2개가 동시에 나왔어요. 근데 근래는 번갈아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얘가 나왔어요. 작년엔 얘가 나왔어요. 그럼 그전에는 얘가 나왔고 이렇게. 요즘은 크로스로 나오는 추세예요. 이게. 그리고 내용도 간단하게 줘요. 그러니까 얘네는 무조건 맞출 수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몇 개 나오면 2개 나오면 하나 맞출 수 있고 여기서 하나 나오는 이건 법 조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 3방식에 대한 것도 기초적인 것만 해주고 안 되는 건 안 해도 돼요. 힘들 거는. 빼고 나머지 안에서도 충분히 점수를 맞출 수 있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분류하는 대로만 정해서 내용만 잘 정리하시면 되고 조금 더 빨리 이게 실력을 쌓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많이 물어보는 거. 빨리.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피곤하시더라도 학원에서 주말에 아마 모의고사를 볼 거예요.
모의고사를 볼 때 힘들더라도 모의고사를 보셔야 돼요. 모의고사를 보면 내가 현재 이해가 되고 안 되고 있는 게 구별이 돼요. 그럴 때 틀린 거를 선생한테 갖고 가서 물어봐야 돼요. 그거를 빨리 해주시면은 힘드시더라도 올해 동차를 합격을 해서 나갈 수 있어요. 참고로 이게 힘들어서 올해 1차만 하고 내년에 2차 해야지, 이거는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시간과 비용이 더블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도전했을 때 동차를 한꺼번에. 제가 1차만 합격을 시키는 것 같으면 뭐 이런 식으로 해라 뭐 이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11월 뭐 이때쯤 뭐 1월 초 이렇게 나오신 분들은 다 동차를 가야 되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게. 1년 더 해봐야 뭐 여기 오래 있어봐야 뭐 하겠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정서는요. 예전에 그 주변에 보면은 왜 사법고시 공부하는 사람들 있죠. 근데 한 7년 떨어져요. 그러면 명절 때가 되면은 그 인척들이 모였을 때 뭐라고 그러겠어요? 타박을 하겠죠. 되도 안 되는 무슨 사법고시냐. 빨리 그냥 작파하고 그냥 취직이나 해라. 이렇게 얘기했다가 그 양반이 그 다음에 합격을 해요. 7.8기에. 그러면 다시 인척들이 모였을 때 뭐라고 그러겠어요? 나는 너 태어날 때부터 알아봤다. 너는 이거밖에는 갈 길이 없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원인이 있고 과정이 있고 예를 들어서 결과가 있으면 우리나라는 이걸 중시해요. 학생들에게 얘기할 때는 야, 이 과정이라는 게 있어야 이게 있다라고 얘기해 주지만 현실은 냉정하기 때문에 이걸로 얘기하는 거죠. 이거 한번 공부하시면서 주변 대인관계가 약간 허물어질 수도 있어요. 저녁 때가 되면 어디론가 사라지고 뭐 만나자 그래도 만나지도 않고 그럼 도대체 뭐 하는지는 모르겠고 그죠? 근데 나중에 되면 야 대단하네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떨어지면 그러니까 되도 안 되는 걸 뭐하러 와서 소주 한 잔 먹지 그걸 거기 나가서 그걸 했다고 해서 또 타박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되는 걸로 그죠? 그래서 그 과정만 빠지지 않으시는 게 중요해요. 결석을 하시는 게. 결석을 하고 그러면 한 번에 나가는 분량이 많아요. 지금 여기가 여러분들 그 받은 자료가 보면은 요거 몇 페이지 안 되죠? 여기 기본서 분량으로 하면은 한 뭐 100페이지 이렇게 휙 가는 거예요. 한 번에 하면. 그러면 한 번 놓치면 분량이 많으니까 엄두가 안 나요. 그리고 동영상으로 하시는 거는 기본적으로 복습 위주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만 차분하게 하시면 뭐 무난하게 정리가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면 그 용어예요. 그리고 이 공부는 반복 학습이에요. 누가 한 번이라도 더 많이 보느냐 이게 관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 간혹 가다가 공부가 이게 수업이 시작이 되면 혼자서 여행을 떠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갑자기 수업을 버려두고 그러면 선생님이 중간에 강의하다가 실없는 소리를 할 때는 누군가 여행을 떠난 거예요. 그럼 데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저기 지하철역으로 들어가서 지하철 타버리면 못 데려오니까. 그러니까 집중을 잘 해주시고 자리는 저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이 일단 유리해요. 저쪽 강의실도 그렇고 제가 돌아서면 안 보이잖아요. 그럼 여기다 뭔가 판서가 적혀 있으면 궁금해하는 거예요. 사람 속성상. 그리고 적으면 자기도 따라서 막 적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지금은 그거 신경 안 써도 돼요. 왜냐하면 이제 기본서가 다음 주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많이 적어도 글 옮기기가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만 이게 이런 거야? 뭐 그런 것만 이제 인지할 수 있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내용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뭐 강의하기 전에 뭐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올해 뭐 시험 과목이라든가 뭐 공부하는 방법이라든가 하면서 궁금한 거 없으신가요? 지금 안 물어보면 1년 동안 한 번도 안 물어보고 나갈 수도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게 또 상대적인 거죠. 떨어진 사람은 어려운 거예요. 이게 된 사람들은 쉬운 거예요. 딱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서 접수자가 있고 응시자가 있거든요. 접수자가 예를 들어서 한 14만 정도 되면요. 응시자는 한 8만 돼요. 한 60%에서 70% 들어와요. 그리고 원서 접수는 자유잖아요. 자기가 사진 올려놓고 그 원서 때 내면은 원서는 접수를 받아주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공부의 준비가. 지금 우리가 운전면허를 갖다가 오토로 따는데 예전에 스틱이었잖아요. 스틱은 사전에 연습 안 하면은 가봐야 시동 걸고 앉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공부가 안 돼 있는데 시험장 가서 떨어지나 집에서 누워서 떨어지나 떨어지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건 편하게 집에서 누워서 떨어지는 게 편한 거죠. 그러니까 안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 중에서 매년 합격자가 한 15,000명에서 18,000명 요 정도 붙여줘요. 요 정도 붙여주는데 그러면 이 합격권에 근접한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중에 한 25%밖에 안 돼요. 2만 정도.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전국의 학원에 나와서 공부하는 인원이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전국에 나오는 인원이 이 정도 되면 여기에 빈자리가 없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안 되죠. 그게 결국은 2만 명 안에서 그 안에서 승부가 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실질적인 경쟁률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학원에서 공부하러 나온다는 게 그게 결코 쉬운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그 학원 이런 게 잘 안 돼 있는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매지로 내려가다 보면 그쪽에 계신 분들은 주로 동영상 강의를 들어요. 한 3년 듣다가 실패하면 이제 학원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있으니까 감안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시험에 대한 난이도는 학계론에서는 역대 제일 어렵게 나왔던 데가 15예요. 이때 데모하고 난리가 나가지고 추가 시험을 봤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 난이도는 안 주겠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16회에서부터 28회 때까지는 난이도가 거의 비슷해요. 큰 편차는 없어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참고로 보시면요. 15회 때 원래 채점을 했었을 때는 합격한 사람이 100몇십 명밖에 없었어요. 그거를 이신청을 갖다가 열 몇 개를 받아줘가지고 1000명을 넘겨준 거예요. 그리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리고 뒤집어진 거고. 예, 그래서 다시 이제 추가 시험을 본 거죠. 추가 시험을 봐서 3만 명이 넘게 합격을 해버린 거예요. 그게. 예, 그래서 난이도 조절에 실패했다고 봐야죠. 그때 당시에는. 제가 볼 때는 그게 2004년도 시험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2017년이니까 10한 3, 4년 전의 문제인데 그 문제만 40개를 추려서 지금 만약에 공부가 어느 정도 된 학생들에게 풀어보라 그러면 역시 점수가 그렇게 높게는 안 나온다는 거죠. 그 자체가. 그러니까 구조를 그렇게 시작을 했던 거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식의 난이도로는 구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문제 안에 계산 문제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중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절대로 1분 내로 문제를 풀기가 힘든 거죠. 여러 가지가. 나중에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선생들이 이제 유형을 한번 설명해 주기 위해서 나왔던 문제를 한 번씩 다뤄줘 봐요. 그래도 여전히 그런 까다로운 건 똑같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난이도에 대해서는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어느 정도 돼 있으시면요. 나중에 되면 문제를 보면 답이 보이죠. 웬만한 거는. 그래서 그것도 시간 배열을 하기 위해서 문제를 보면 얘가 답이다 할 수 있는 문제들도 줘요. 읽으면서 얘가 답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만 하시면 무난하게 지금 11월 달부터 했는데 60점을 못 맞으면 그것도 성격이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지금서부터는 충분히 된다고 보셔야 돼요. 뭐 다른 거 뭐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다른 거는? 근데 이게 문제은행은 아니에요. 문제은행은 아닌데 그리고 기출문제를 푸시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적인 시중에 나와 있는 기출문제집을 갖고는 분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나오는 논리대로 묶어서 정리를 했을 때는 약간의 의미는 파악할 수가 있어요. 이런 표현으로 계속 반복해서 쓰는구나. 이거는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냥 회차별로 정리를 하게 되면 그걸 발견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라고 해서 뭐 3개년의 기출문제, 5개년의 기출문제를 쭉 다룬다고 그래가지고 물론 약간의 도움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배열대로 나오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신에 나중에 기출문제집이 나오면 하나 정도는 다뤄볼 필요는 있어요. 적응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가 어느 정도 되면 그 기출에 대해서 이러이런 표현은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는 걸 선생이 비교를 해주면서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 이제 그게 그렇구나 이렇게 인지를 하게 되죠. 그걸 뭐 다른 건 있으십니까? 특별한 건 없으시고. 그럼 뭐 수업을 또 조금 해봐야죠. 첫날 오셨는데 민법도 수업했다면서요. 자, 여기 또 하나 이제 자료 받으신 거 보면 부동산학 총론이라고 있어요. 그죠? 네. 여기는 요 총론이라는 거는요.
아까 우리가 강론이라고 쭉 나열해 줬었죠. 경제론, 시장론. 그죠? 걔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초 지식을 제공해 주는 걸 총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학문에는 보게 되면 이 총론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총론의 기초하에 여러 가지 강론을 이해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 총론에서는요, 여기는 요 세 가지가 이게 시험 목차예요. 요 세 가지가. 그죠? 개념, 분류, 이게 특성. 이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요 부동산 분류가 용어 얘기하는 거예요. 토지 용어. 그럼 여러분들이 거기 우리 별도로 한 장 중고 총론에 보면은 토지 용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토지의 자연 특성 들어가 있죠. 네. 그러니까 여기 소제목 안에서 일단 내긴 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안에가 들어가면은 요 부동산 개념이라는 게 부동산 학에 관련된 개념을 우리가 정리하는 게 있고, 부동산 자체의 개념을 정리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요 부동산 학에 관련된 거는 이제 기본서가 나오면, 예, 거기에 내용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거 정리하시면 되고,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제 우리가 부동산 개념만 여기다 분류를 해 놓은 거예요. 거기 보면 제1장 부동산 개념 이렇게 해놨죠. 예, 그러면 이 부동산 개념을 우리가 이제 구별을 하게 되면 세 가지로 나눠져요. 이걸 기술적 또는 물리적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경제적이라는 게 있고 법률적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할 때 지금 뭐 그게 메모는 안 하셔도 되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개념을 구분하게 되면요, 거기 1절이 법 제도적 개념이라고 돼 있고요. 한 페이지를 넘기면 2절에 경제적 개념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예, 그리고 이제 기술적 개념에 대한 부분이 이제 그 부분에서 저기 4페이지 맨 상단에 이제 3절에 기술적 개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 지금 세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세 가지로 분류했잖아요. 그죠? 여기 보시면.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를 분류했을 때 이 기본적인 개념은 서로 같겠어요? 틀리겠어요? 세 개가. 기본적인 개념은 서로 같겠어요? 틀리겠어요? 이거. 예? 이게 서로 달라요. 만들어진 이유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틀리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출제할 때 기본적으로 이 종류를 구분할 수 있냐를 출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섞이면 틀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출제할 때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얘네들의 기본적인 개념은 서로 다르다는 얘기예요. 다르다는 거를 구별할 수 있느냐. 그러면 여기 위에 거 두 가지를 물어볼 때는 요것만 섞어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걸 찾아내면 내가 답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선생들은 여기에서 이렇게 글자를 따죠. 우리가 그 수도권의 지명 중에 보면은 3번이라는 데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평촌 밑에. 앞에가 둘 다 자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묶어서 3번인 거예요. 그러니까 3번에서 생산한 상품을 소비하는 개념이에요. 그게 경제적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용어가 낯설 때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경제적 개념을 중심으로 정리하시는 게 일단 필요해요. 그렇죠? 지금 뭐 세부적인 것까지 뭐 너무 많이 하실 필요는 없고,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2페이지에 가시면 법 제도적인 개념에서 보면 협의의 부동산이라고 있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협의라는 의미를 우리가 다른 말로 바꿔서 표현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협의라는 거를.
협의라는 거는 우리가 좁은 의미잖아요. 광이라는 건 넓은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돼요. 협의의 부동산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을 때 거기 가면은 자 협의의 부동산이란 민법상의 개념으로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얘네를 출제할 때 어떻게 출제하냐면 협의의 부동산이라고도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좁은 의미의 부동산이란 이렇게도 표현하는 거예요. 같은 표현이겠죠. 그리고 요 토지 및 정착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건 민법상에서 구별해 준 거예요. 우리 민법 99조 1항에는 부동산이란 토지 및 정착물을 의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거기 교재에도 보면은 협의의 부동산은 민법상의 개념으로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뭐라고도 하나 또 쓰겠어요. 민법상 부동산이란 토지 및 정착물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출제를 다 해요. 그러니까는 협의의 부동산이란 토지 및 정착물을 의미한다. 좁은 의미의 부동산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의미한다. 또 하나 민법상 부동산이란 토지 및 정착물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문제 같은 거 이렇게 보시게 되면 6에 나올 때도 있고 2에 나올 때도 있고 이렇게 나올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 뜻은 같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구분에 대한 요령을 이제 배워가시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요게 협의에 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그죠? 넓은 의미의 부동산에서는 나중에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정리하시면 돼 있고. 근데 거기 이 협의의 부동산 밑에 가면 토지 있죠. 토지. 그죠? 예. 그래서 이제 토지를 보게 되면 두 번째 우리 민법 212조에 의하면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라고 돼 있어요. 나중에 이거 또 배우시게 되는데요. 우리가 지구의 단면을 잘라보게 되면요. 여기가 수평 공간이고요. 여기가 공중, 여기가 지하예요. 그러면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 있죠. 옛날에 우리가 농사 지을 때 있죠. 농사 지을 때는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를 여기에 국한했을 거예요. 수평 공간에. 농사 지으니까는 뭐 공중과 지하는 생각할 게 없잖아요. 근데 도시적으로 가서 산업화가 되면은 이 전체 공간을 다 필요로 하겠죠. 그러면 내가 여기 있는 이 땅을 매입을 했다는 얘기는 일정한 부분까지는 권리가 존재하는 걸로 봐줘야겠죠. 도시적에서는. 하지만 무한대로 보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죠? 정당한 이익이 존재하는 상하에만 미친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만 인식할 수 있으시면 되죠. 이게. 그래서 나중에 이게 지하에 보게 되면요. 미채굴 광물이라든가 매장 문화재 있죠. 예. 이거는 민법상의 소유권을 인정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나라에 따라 틀린데 잘 사는 나라는 인정해줘요. 못 사는 나라는 인정을 안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광업법상에서 광업권의 객체로 보고요. 민법상의 소유권의 객체로 보진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땅 건축공사하다 보면 기초공사할 때 매장문화재 같은 게 출토될 경우가 있죠. 이게 출토가 딱 돼서 국민된 도리로 신고하면 발굴 비용은 토지 소유자가 부담해요. 문화재는 정부가 가져가고. 그러니까 현행 법률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땅을 파다가 매장 문화재 같은 게 출토가 되는 거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됐을 때 나중에 부동산 개발상에서는 사업상의 위험이라고 해요. 이런 게 전혀 예상하지 못한 거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런 경우는 특히 알아두셔야 돼요. 미채굴 광물에는 소유권자의 권리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이게 예전에 2번 나왔던 거예요. 네. 똑같이 답은 다 인정해준다는 걸로. 네. 그러니까 포인트 되는 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그래서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존재하는 상하에 미친다라고만 구별하시면 돼 있고, 거기 보면 정착물이라는 게 있는데요. 정착물이라는 것도요. 요게 토지로부터 독립된 걸로 간주된 애가 있고요. 토지의 일부로 간주된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독립된 걸로 간주된 애 중에서 대표적인 애가 누구냐면 건물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땅이 있으면요. 이게 건물이 있으면 우리는 토지대장 따로 있고 건물대장 따로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얘 별도로 뭐를 하고
등기하고 여기 있는 땅도 별도로 뭐 해요? 등기해요. 그러니까 서로 독립된 물건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독립된 물건으로. 그런 애들을 우리가 이제 대표 정착물 중에서 독립된 물건으로 간주되는 대표적인 애가 바로 누구다? 건물이에요. 얘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명인 방법을 갖춘 20개 집단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명인이라는 게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해서 구별이 되는 애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 같은 거 있으면은 거기에다가 이름표 붙여놨다든가, 그죠? 띠를 이렇게 쭉 둘러서 이거는 내 거라든 개인 소유라든가 이렇게 구분을 해놨을 때는 별개의 물건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일부로 되는 애들은 뭐냐면 토지에 부착되거나 연결이 되면 토지로부터 분리시킬 수 없는 애예요. 그러니까 참고로 여기 한 필지의 땅이 있고요. 이 땅에다가 우리가 만약에 건축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게 건물이 들어선다 그래서 얘가 건물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냐면 그렇진 않아요. 주택도 마찬가지고요. 왜 그러냐면 집을 지어놨는데 이 집에는 전기, 상하수도 이런 시설이 전혀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럼 기능을 다 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구역의 토지로부터 해당 구역의 토지로부터 이렇게 연결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선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상하수도라든가 이런 애들이 있죠. 이런 애들은 설치 또는 연결을 시키고 나면은 토지로부터 분리시킬 수가 없겠죠. 이런 애들은 그냥 토지의 뭐로? 일부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이게 별개의 물건으로 취급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독립된 것이 있고 일부로 간주된 애들이 있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기본적인 개념은 서로 틀리더라.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는 요 중에서 위에 거 두 가지를 구분하는 거는 얘네 종류만 구별할 수 있으면 돼요. 이쪽에 나중에 들어왔을 때는 협의의 부동산의 의미와 여기서 정착물이 갖고 있는 의미 정도만 구별할 수 있으시면 또 무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본적인 용어니까 그렇게 인지할 수 있으시면 돼요. 그래서 내용이 이제 그렇게 언급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나중에 이제 정리하시다 보면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이 광해 부동산이라는 게 있어요. 광해 부동산. 광해라는 거는 넓은 의미의 부동산을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협의의 부동산에다가 준 또는 의제의 부동산. 여기에 이게 준이라는 의미가 단어가 붙는다는 얘기는요. 뒤에 있는 애는 아니란 얘기죠. 부동산은 아닌데 얘 준에서 취급한 애들을 우리가 준 또는 의제 부동산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간 애들 중에 보면은 자동차, 뭐 항공기, 선박 이런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보면 특수한 동산인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부동산 아닌데 부동산에 준해서 취급한다는 얘기는 얘네들도 담보물로서의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담보물로서의 가치를 갖도록. 그래서 얘네들이 나중에 이제 배우시겠지만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애들이 있다 보시면 되고, 나중에 이거를 간평에서 어떤 방법으로 평가해야 되는지를 갖다가 물어봐요. 이거를.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이제 요령으로 알려드려요. 자동차가 있고 항공기가 있고 선박이 있고 건설기계가 있는데요. 요 중에 하나만 평가 방법이 틀려요. 요 중에 하나만. 그죠? 하나만 틀린 거예요. 뭐가 틀리겠어요? 이 넷 중에 하나만 평가하는 방법이 틀려요. 자동차, 항공기, 선박, 건설기계 이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하나만 틀리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시면 건설기계 이런 포크레인 이런 거잖아요. 일반인들이 쉽게 거래해요? 못해요? 거래 못하잖아요. 선박도 마찬가지죠. 항공기 중고로 나와도 무진장이 비싸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가장 보편적으로 쉽게 거래할 수 있는 애가 뭐겠어요? 얘만 그래서 평가 방법이 틀려요. 그래서 얘는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는 걸 써요. 그러니까 거래 사례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얘들에 비해서 풍부하게. 그래서 얘들은 요거 말고 다른 애들은 원가법이라 해서 따로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요거를 이해를 하면 안 외워도 돼요. 이해를 하면. 근데 만약에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외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선생이 이걸 가지고 또 외우는 방법을 알려갖고 또 쫙 해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으니까. 점수를 따야 되니까, 목적이. 그러니까 그런 논리로 인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래서 광해 부동산에서 이제 그런 정도 구별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나와 있는 이제 내용에서 그래서 지금은 뭐 기술적 개념으로서 걔네들 뭐 외우거나 하실 필요는 없는데 나중에 이제 굳이 외우게 되면 그냥 이렇게 또 따줘요. 요거 묶으면은 공자죠. 네. 이게 공자가 바라본 경치라고 그래요. 공자에게 우리가 쭉 갈 때 경치가 참 좋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단어를 묶어가지고 공자 경치라고 있고 이건 3번에서 생산한 상품을 뭐 한다? 소비한다. 그래서 묶어가지고 구별을 하시면은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 개념에 대한 거를 우리가 정리를 해본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본 거예요. 지금 한 것 중에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지금 쭉 들어봤는데 아직은 뭐 궁금하거나 뭐 결의는 아니죠. 예, 그래서 네, 예, 예. 그러니까 수목에 대한 것도요. 원래 이제 수목이라는 것도 가격이 비싼 애들이 있잖아요. 걔들도 별도의 뭐가 이제 담보물로서의 가치를 갖게 돼 있죠. 예, 그런 것들은 이제 별도로 우리가 이제 등기에 대한 대상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또 배우시지만은 수목뿐만이 아니라 경작 수확물이라고 그래요. 벼나 옥수수나 감자 등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동산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걔는 별개로 경작작과로 보니까 별도로 거래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는 이제 예전에 한번 출제했던 선례가 있어요. 선례가 있는데 그게 매년 나오지는 않고요. 대신에 선생들이 모의고사 낼 때는 써요.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게 실전에서는 안 나오는데 선생들이 모의고사를 낼 때는 써요. 그런 의미에서 강의할 때 구별을 해줘요. 모의고사용으로 나올 수 있다. 구별은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고 실전에서는 요거는 이제 물어볼 수 있으니까 요거는 별도로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다 해줘요. 그럼 결론은 공부하면서 처음에 선생이 별표한 거는 끝날 때까지 별표가 되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처음에 중요한 게 끝까지도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 여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마 내년 10월 27일 날이 시험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게 2018년이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11월 달이잖아요. 무지하게 긴 것 같잖아요. 이게 날수로 계산하면 길어요. 300일 되니까. 근데 저희는 주 단위로 계산해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40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40번을 만나는 기간 안에 끝내야 돼요.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학원에 제가 한 달에 4번 오면 한 달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8번 오면은 이 과정이 한 번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틀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인식의 차이인데, 저희가 강의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를 하죠. 시간 금방 간다고. 네, 그러니까 그거를 잘 인지를 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기까지가 이론이에요. 그 이론이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돌잖아요. 그 이론이 돌아가는 게 네 번이고 이게 문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론이 바탕이 돼야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론에서 배우는 거는 다 맞는 내용만 배워요. 근데 문제를 들어가면 맞고 틀리고를 구분하라고 그래요. 그럼 이게 돼야 맞고 틀리고를 알 거 아니에요. 이게 안 되면 못 맞추죠. 그렇다고 해서 100% 이해를 요구하진 않아요. 80%의 이해도를 가지고 60점 맞으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00% 이해하면 점수를 내 마음대로 조정하죠. 제가 매년 시험장 들어가거든요. 문제 난이도도 보고 2인칭 들어갈 게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들어가죠. 네, 그러면 저희 같으면 만약에 합격을 목표로 한다 그러면 딱 몇 개를 찍어놓고 24개를 찍어놓고 넘어가도 되죠. 확실한 답만 찍어서.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들 이제 특이한 케이스고. 그래서 이 과정 안에 다음으로 미루시면 참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11월에 만나서 지금 초반에 열심히 해주셔야지 나중에 편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대부분의 심리가 어떻게 가냐면 다음 달에 12월 연말이잖아요. 모임 많고 막 이렇잖아요. 그 몇 번 휩싸이다 보면 무슨 생각해요? 산뜻하게 1월 6일 이제 열심히 해보는 거야. 이러면서 이걸 휙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1월 달이 됐잖아요. 새롭게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초반에 세운 계획이 신년 초에 이러저러한 일로 인해 가지고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 계획 세운 대로 안 되고 중순이 확 닿았잖아요. 1월 중순. 그러면 2월 1일자로 다시 열심히 공부하느냐?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짝수 싫어해요. 홀수부터. 꽃피는 봄이 오면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 놓고 3월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때쯤 되면은 학원에서 공부하는 사람끼리 서로 어느 정도 아는 거예요.
알다가 보니까는 야, 뭐 날이 뭐 많은데 무슨 뭐 새털 같은 날에 무슨 뭐 이렇게 뭐 치열하게 할 필요가 없어. 나와 가자. 우리가 뭐 밥 한 끼 먹고 소주 한잔 먹고 이러면 이게 가는 거예요. 그 월요일이 되면은 날이 무진장이 좋을 때잖아요. 날이 너무 화창해서 공부가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다 버리고 가장 더울 때 있죠. 이때부터 하겠다고 난리치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러면 이게 시간이 쫓기잖아요. 그러니까는 갑자기 이때서부터 2차를 버리고 1차만 하는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 얼마나 낭비예요. 본인들이 선택해서 다 버린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10수년째 반복하고 있어요. 같은 얘기를. 그러니까는 그럼 참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쨌든 시작할 때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네. 뭐요? 그러니까 매년 한 15,000에서 18,000명 합격시켜주는 거예요. 그냥. 네. 합격자 수가. 그 정도를 크게 넘어가지도 않고요. 그 정도 미만 떨어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전국에 학원 나와서 공부하는 인원이 한 2만 명 내외예요. 대부분 그 안에서 되는 거예요. 동영상으로 물론 안 되는 경우가 안 되진 않아요. 근데 그것도 대단한 뭐라 그럴까요? 그 의지가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여기서는 직접 눈을 이렇게 대면하고 하기 때문에 졸기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죠? 앞에 가려줄 사람도 없고 동영상은 모니터 안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가장 편안한 자세로 수업을 듣다가 보면 자기도 모르게 눈이 감기고 눈 뜨면 아침이고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는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학창시절에 영어회화 도전한 거랑 비슷한 케이스가 나올 수 있죠. 초반만 그냥 화려하고 그냥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냥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강한 의지가 필요해요. 내가 꼭 이번에 합격을 해야 되고 올해 아니면 내가 기회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그게 간절해야지만 이게 도전이 되고 이게 포기하지 않고 가는 거죠. 중간에 가다가 자꾸 자기하고 타협하면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저녁에는 수업을요, 한 50분 수업해요. 50분에서 1시간은 안 넘겨요. 집중력이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쉬는 시간을 한 5분 정도 갖고, 5분을 또 해주는 건 뭐냐면, 오전에 수업은 평균적으로 1시 반 정도에 끝나요. 그 우리가 10시 반인데, 만약에 우리가 5분 쉬게 되면 10분이 남잖아요. 10분이 남으면 우리가 10시 반에 할 걸 10시 20분에 끝내릴 수 있다는 거죠. 제 경험상 저녁반분들은 수업을 늦게까지 해준다고 좋아하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만약에 제가 저녁 수업을 11시까지 하죠. 그러면은 입이 이만큼 튀어나와가지고 다 삐지는 거죠. 그냥. 그걸 다음 주에도 되지. 오늘 뭐 11시까지 무슨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일단 요 개념에 대한 거 우리가 알아봤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죠.